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혜와 생명. 채널을 지원하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들은 자녀나 배우자, 친구와 같은 인간관계에 대해 아쉬움을 느끼고, 또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에 대해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취미 활동이나 여행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어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경제학자 아비가일 허르비츠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의 경제학자인 올리비아 미첼은 평균 연령 72세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인지 조사했습니다. 연구 결과 돈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후회하는 일은 저축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것이라고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퇴직한 남녀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재정관리의 부족함을 가장 후회한다고 답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재정관리와 관련해서는 남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만큼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후를 대비해 모든 것을 만족스럽게 준비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을 챙기지 못한 사람, 돈과 건강이 모두 있어도 뚜렷한 취미가 없어 삶을 즐기지 못해 모아둔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영철 씨의 지인인 박명학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김 씨와 박 씨는 같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비슷한 시기에 은퇴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 후에야 충분한 돈을 모아두지 못한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김 씨는 급하게 일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퇴직 후 유망한 자격증이나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얻었지만 막상 자격증을 따고도 일을 맡기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은퇴 후 첫 해의 지출은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굳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평일이 주말처럼 느껴지면서 기본 생활비만으로도 2배 이상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눈높이를 낮췄음에도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은퇴 후 분기마다 여행을 다니며 여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박 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박 씨는 김 씨보다 3살 연상이었습니다. 요즘 일자리도 없고 답답하기만 한데 형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김 씨의 질문에 행복할 줄만 알았던 박 씨는 의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여행을 자주 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갈 친구들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도 언어 문제로 현지 사람들과 소통이 어려웠고 음식은 입맛에 맞지 않았으며 유명한 건축물이나 풍경을 봐도 특별한 감흥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박 씨는 여행 경험이 부족해 즐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여행을 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아깝게 느껴져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적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형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신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웃으며 사진 찍을 때 울상으로 찍을 순 없잖아.
체력도 안 돼서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어. 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물었고, 장 씨는 최근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지금 후회되는 게 있어요? 2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는 질문에 장 씨는 2가지 정도 있지. 첫 번째는 내가 오래 일하지 않은 걸 후회해. 많은 사람들이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 후엔 편히 지내고 싶다고들 하지만 그게 1에서 2년 지나면 질리더라고. 라고 답했습니다. 장 씨는 사실 회사에서 일을 잘했고 연봉을 조금 낮췄다면 더 오래 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쉬고 싶다는 이유로 퇴직을 선택했으며 당시엔 경제적으로 여유롭다고 생각했지만 돈이 줄어드는 걸 보며 불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장 씨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눈높이를 낮췄지만 쉽게 구하지 못하자 그 기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고 최근에는 소액을 벌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은퇴 후에는 조금이라도 돈을 벌면서 생활비를 줄이는 게 좋아. 라고 조언했습니다. 김 씨는 안 그래도 요즘 그런 일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구해지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장 씨는 눈높이를 낮춰도 일 구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계속 시도해봐야지. 라고 격려했습니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하지만 그런 일을 찾는 건 어렵고 설사 찾더라도 소득이 보장되지 않거나 나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고령층은 임금 수준보다는 일의 양이나 시간대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일자리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상적인 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남는 시간에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면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에 따르면 은퇴 후 일을 하는 것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감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은퇴 후 업무와 관련된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남편이 집에만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어 부부간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제적, 정신적 측면에서 은퇴 후 일을 하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점점 더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눈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고 남들이 꺼리는 일이라도 시도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편한 일만 찾으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충분히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최선을 다해 알아보더라도 당장 일이 구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을 그냥 보내기보다는 자격증을 따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은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자기 개발에 투자하며 다음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을 미리 계획합니다. 저는 그냥 눈높이를 낮춰도 일이 잘 안 풀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자리 찾는 동안 뭔가를 준비해야겠네요. 그 다음으로는 어떤 점이 후회돼요?
장 씨는 취미를 만들지 않은 게 후회돼. 여행도 그렇고 여가 시간에 즐길 취미가 하나도 없어서 쉴 때는 그저 TV만 보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어. 그러다 보니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져서 건강도 나빠지더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장 씨가 후회하는 두 번째는 바로 노후를 위한 취미였습니다. 그는 여행 대신 일상 속에서 가볍게 즐길 수 있고 움직이며 할 수 있는 취미를 찾았습니다. 현재 장 씨는 직접 화분을 구매하고 흙과 식물을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화분을 가꾸는 취미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돌보면서 부지런해지고 하루의 일정에 루틴이 생겨 좋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장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일단 일을 구하면 자신도 활동적인 취미 하나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김 씨는 지인과 헤어진 뒤 곧장 삼촌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장남이고 삼촌은 막내로 태어나 나이 차이가 10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삼촌의 안부를 물으며 김 씨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촌, 식사는 하셨어요? 삼촌은 웃으며 밥 먹었지. 너는 먹었냐? 라고 물었고 김 씨는 네, 삼촌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왔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고개를 끄덕이며 뭔데,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김 씨는 요즘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느껴서요. 그래서 후회 없이 살아가고 싶은데 삼촌은 살아오면서 후회한 게 있으시면 3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삼촌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말을 이어갔습니다. 글쎄, 내가 후회를 잘 안 하는 편인데 생각해보면 몇 가지는 있지. 그러면서 첫 번째로 꼽은 건 바로 치아 관리였습니다. 삼촌은 치아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게 가장 후회돼 라고 말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젊었을 때부터 관리하면 좋은 신체 부위로 응답자의 81%가 치아를 꼽았습니다. 여러분은 치아 문제로 인해 좋아하는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는 고통은 상상 이상일 것입니다. 서울대 김현정 교수에 따르면 구강 건강이 나빠지면 노쇠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치아 건강은 노년기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와 잇몸이 약한 노인은 영양 섭취가 어려워지고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근력 저하, 반복적인 낙상, 만성질환의 악화 등 여러 문제를 겪을 위험이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 환자들이 씹을 때마다 느껴지는 통증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이 두렵다고 호소합니다. 치아 문제는 생기자마자 가능한 빨리 치과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치아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어 이를 놓치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치주염이라도 방치하면 1년도 안 되어 여러 개의 치아를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60세 이후부터 잇몸이 서서히 내려앉고 치아와 잇몸 사이가 느슨해져 그 사이로 음식물이 끼기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잇몸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려면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최소한 3개월에 한 번은 칫솔을 교체해야 합니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는 보통 80세의 자연 치아가 20개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치아를 철저히 관리해 건강한 음식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치아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김 씨는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니 야식을 먹고 치아를 닦지 않고 자는 습관이 생겼어요. 이 습관부터 고쳐야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삼촌은 김 씨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다음 후회되는 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게 최고야. 사기꾼들만 제대로 잡아 엄벌을 하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될 텐데. 삼촌은 은퇴 후 사기를 당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욕심이 화를 부른 것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로스앤젤레스 캠퍼스의 찰리 테일러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전뇌섭렵의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기를 더 쉽게 당한다고 합니다. 많은 세월을 살아오며 쌓은 경험과 지혜로 사람을 보는 눈이 더 정확할 것 같지만 오히려 사기꾼들에게 더 잘 속는다는 점은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기를 방지하려면 공짜로 무언가를 준다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투자 설명회에서 제공되는 무료 점심 같은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기꾼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을 잘 알아본다고 합니다. 따라서 재산을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욕심이 있다는 것을 행동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보다 오히려 지인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흔한 말처럼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남의 말을 듣고 투자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삼촌은 누구에게도 재산에 대해 밝히지 말고 나는 투자 같은 것에 관심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게 좋아 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삼촌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은 김 씨의 반응을 보며 바로 다음 후회되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회되는 건 부모님과 더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지 못한 거야. 삼촌의 말에 김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촌이 꼽은 세 번째 후회는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며 대화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삼촌은 부모님이 밥 먹었니? 하고 물으면 단답으로 대답하거나 춥진 않니? 라는 질문에도 간단히 응대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부모님이 좋아하셨던 음식, 젊은 시절 경험했던 일들, 혹은 가슴 뛰는 순간들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부모님이 떠나셨고 삼촌은 그것을 깊이 후회하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김 씨는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신 초반에는 자주 찾아뵀지만 요즘은 일을 구하고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잘 찾아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서운함을 드러내며 말을 해도 김 씨는 애써 무시한 적도 많았습니다.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김 씨는 어머니와의 시간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 씨는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도 어머니가 젊은 시절 어떤 일을 겪었고 무엇을 좋아하거나 싫어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것이 진심인지 아니면 자신과 형제들을 배려하기 위해 했던 말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어머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얼른 면회 신청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했지만 삼촌은 약간 민망한 듯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나가 더 생각나네.
하나만 더 말해줄게. 삼촌은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휘둘렸던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삼촌의 말처럼 임종을 앞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나오는 후회 중 하나는 자신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타인의 의견에 휘둘리며 살아왔다는 점입니다. 삼촌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에게 쉽게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이 많아지는데 그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의 막말이나 무례한 행동을 묵묵히 받아들이고만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금부터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말처럼 들릴지라도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은 거절을 잘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승낙했다가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호의를 베풀었지만 점점 무리한 부탁이 이어지면서 불만이 쌓이거나 솔직하게 거절하지 못해 변명으로 빠져나왔던 경험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거절을 위한 첫걸음은 거절을 어려워하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하지 못했던 일이 있었다면 떠올려 보세요. 혹은 거절하지 못해 오랜 시간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것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거절을 잘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거절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보통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상대방의 감정은 결국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고 책임질 영역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마음을 예측해 모든 것을 통제하거나 책임질 수 없습니다. 호의를 베풀다 보면 상대방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계속 맞춰주기만 하면 상대의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고 결국 모든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여기까지 라는 선을 긋는 것은 서로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곤란한 부탁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첫째, 단도직입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내키지 않아요. 그건 안 되겠어요. 처럼 명확히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사과하지 않고 간결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으로 습관적으로 사과를 하며 방어막을 치곤 합니다. 하지만 필요 이상의 사과는 자신을 더 약하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거절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서 죄송한데요. 미안하지만 같은 습관적인 사과는 과감히 생략해야 합니다. 단도직입적인 거절은 간단하면서도 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을 자꾸 넘으려는 사람이나 원치 않는 물건을 강매하려는 사람, 불필요한 포교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확실하게 거절할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단호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공감하는 거절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며 거절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소개팅을 처음 해보는 친구가 긴장돼 더블 소개팅을 하자고 부탁했을 때, 처음이라 떨리고 어색하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나는 더블 소개팅은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상대의 감정을 공감하면서도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이때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면서도 지나치게 그들의 감정을 짐작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이유를 분명히 말하는 거절은 이런 이유로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명확한 이유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사소한 사과나 장황한 변명 대신 정말 거절해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은 대신 이런 건 어때? 라고 제안하거나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주거나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할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는 어렵겠지만 이런 방법은 가능할 것 같아 라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도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은 공감하거나 이유를 설명한 거절 다음에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관계는 사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친구 사이, 연인 사이처럼 건강한 관계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이러한 적절한 선을 유지하기 위해 거절이라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거절은 다소 답답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은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틀린 감정이나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화, 실망, 불안 같은 감정은 모두 마음의 신호와 같으며 각자 나름의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화는 누군가가 내 삶의 규칙을 어기거나 권리를 침해했다고 느낄 때 나타납니다. 운전 중 깜빡이를 켜지 않는 차량이나 지하철 안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분노는 나의 힘을 모으는 감정으로 내 권리를 지키고 원하는 것을 요구하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분노는 타인을 향할 뿐 아니라 자신이 정한 규칙을 어겼을 때 자기 자신을 향하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격하게 느낀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나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속 메시지를 읽고 해소할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감정을 다루는 첫 단계는 그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세요. 왜 그렇게 느끼는 거야? 가 아니라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니?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을 말로 표현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몸의 감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냄새, 맛, 촉감처럼 감정도 느끼는 경험 그 자체로 존재하며 그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와 소통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와인이나 향수를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면 감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감각적 표현을 동원해 친숙한 맛이나 향과 연결지어 묘사해도 실제로 직접 시음하거나 시향하지 않는 이상 그 경험을 완벽히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의 언어도 이와 비슷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저는 감정 단어를 배우는 것을 권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감정을 온전히 느끼고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은 내 마음을 이해하는 기초 작업이 됩니다. 이때 적합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두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를 찾아 감정을 읽어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수치스럽고 화가 났거나 당황스럽고 불안했거나 와 같이 스스로의 감정을 인정하며 읽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거나 상황을 되씹는 대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두 번째는 독서를 통해 감정 어휘를 풍부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시집이나 소설을 읽으며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찾아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생소하거나 섬세한 단어가 있다면 자신의 감정 단어 사전에 추가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이 한층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니 이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참고 또 참는 수동적 연두부형입니다. 수동적 연두부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에게 먼저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 주변에서 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선을 넘더라도 이를 명확히 차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태도를 보이며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겠지 라며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두부형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수동적 연두부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상대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참을성이 강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감정적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를 받아주다 보면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폭발하여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한번 화를 내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과도한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히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시간이 지나 만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빈번해지며 이로 인해 스스로가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여긴다. 는 말은 수동적인 소통 방식이 어떻게 상대방의 기대치를 높이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면 서로가 과도한 희생을 기대하게 되거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불균형한 관계, 나아가 파괴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적 불도저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 하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 건강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들의 소통 방식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했으니
이 중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참고 또 참는 수동적 연두부형입니다. 수동적 연두부형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지만 타인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며 때로는 스스로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상대에게 먼저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 주변에서 이들의 감정이나 생각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선을 넘더라도 이를 명확히 차단하지 않고 받아주는 태도를 보이며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신호를 반복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껴도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도 괜찮겠지 라며 책임을 회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연두부형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상황은 점점 악화됩니다. 수동적 연두부형의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낮추거나 상대를 우선시하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상대를 많이 배려하고 참을성이 강해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감정적 고통을 줄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타인의 요구를 받아주다 보면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폭발하여 갑작스럽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순하다가도 한번 화를 내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과도한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갇히게 되고 결국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평가는 시간이 지나 만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로 바뀌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요구는 점점 커지고 빈번해지며 이로 인해 스스로가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의 악순환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선을 지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로 여긴다. 는 말은 수동적인 소통 방식이 어떻게 상대방의 기대치를 높이고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면 서로가 과도한 희생을 기대하게 되거나 한쪽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하는 불균형한 관계, 나아가 파괴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공격적 불도저형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고 타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공격적인 태도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 하며 상대방의 기분이나 의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타인의 영역을 침범합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불도저형과 소통하는 사람들은 방어태세를 취하거나 반격을 시도하고 혹은 적당히 져주거나 대화를 포기하고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도저형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경청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공격의 빌미로 삼아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똑같이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면 싸움으로 이어지고 수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일지라도 결국 관계는 멀어지고 단절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도저형에게 소통은 이겨야 하는 전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비교와 경쟁은 필수 요소가 됩니다. 이들은 상대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확인하려 하고 관계를 수평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갑을 관계로 나누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도저형에게 예측할 수 없는 세상과 사람들은 위협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자신이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아 통제감과 자신의 노력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을 위협하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타인을 싫어할 권리는 있지만 해칠 권리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키위를 싫어한다고 해서 키위의 존재를 없앨 권리가 없는 것처럼요. 그러나 공격적인 사람들은 싫어할 권리를 해칠 권리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키위의 존재 자체를 위협으로 느껴 불안감을 느끼고 자기 방어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겉과 속이 다른 수동공격적 돌려가기형입니다. 앞서 살펴본 수동적 연두부형은 자신이 공격받는 것을 허용하거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반면 불도저형은 노골적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돌려가기형은 이 둘과 달리 겉으로는 수동적이거나 심지어 피학적인 태도로 공격을 감추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돌려가기형은 의사소통 방식 중에서도 상대방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우회적으로 상대에게 죄책감과 책임감을 유발하거나 피해자로서의 위치를 강조하면서 상대를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같은 자살 협박, 내가 나쁜 사람이지 라고 자신을 비난하며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행동 또는 사실 나는 피해자인데 라며 상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돌려가기형과 소통하다 보면 콕 집어 설명하기 어렵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이들의 소통 방식 자체가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칭찬하는 듯하지만 그 내용은 상대방을 은근히 깎아내리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돌려가기형의 이러한 태도는 상대를 혼란스럽게 하고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면 농담이었을 뿐인데 라며 상대를 과민 반응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거나 자신이 먼저 공격하고 나서 상대가 반격하면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숨겨진 날카로운 메시지와 이를 감추는 부드러운 표현이 모순되거나 웃는 얼굴로 비난하는 것처럼 말할 때 언어와 몸짓이 엇박자가 나서 상대방은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넷째 유형은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입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다르고 다르다. 는 속담처럼 같은 메시지라도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방식이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단호박형은 거절이나 비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도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면서도 무리하게 부탁을 들어주느라 애쓰지 않습니다. 적절히 받아들이고 적절히 거절하는 균형 잡힌 소통 방식이 바로 건강한 단호박형의 특징입니다. 단호박형은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소통 유형 중에서 가장 건강한 방식으로 올바른 소통과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자신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타인과의 소통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그때 건강하게 해소하며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반복될수록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오늘의 내용을 보며 여러분도 공감 가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점에 공감이 갔고 또 어떤 점은 공감되지 않았나요? 오늘의 내용을 시청하며 떠오른 생각들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재미있고 의미 있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